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예, 그 사이에 또 한 주 또 세포 빠지고 저 휴강하고 또 오늘 보니까 또 빈자리도 좀 있고 벌써 뭐 그 포기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예, 이 시험은 하여튼 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라고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61페이지입니다. 오늘 재산세, 우리 61페이지 오늘 재산세 마무리 짓고 종부세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6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토지연구부는 여러분 뭐 중요하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재산세에서 토지연구부는 낮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종부세에서 또 과세대상 문제를 풀 때 토지에 관한 것은 토지연구분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중요하고요. 자,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의 용어로 나눴습니다.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로. 그죠?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우리가 세분화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그래서 007% 전립대상 토지도 어떤 게 있느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빵 2% 어떤 거예요? 공장, 염전, 읊어야지 여러분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 2% 저율 불리고 007, 빵 24, 4%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사실성산, 얘네들 한번 주고봐라. 이거 4%죠? 그래서 4%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거?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먼저 007% 전립대상 토지, 농지부터 보시면 농지요. 더운가요 지금? 아유, 나 왜 이렇게 덥죠?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자, 에? 아, 선풍기도 있구나. 그래, 알았어. 자, 크래킹만 하면 뭐해, 지금. 자, 알았어. 하여튼, 자, 보세요. 우리 농지 보면, 우리 토지용 문제 풀 때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고개 들고.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라 나눌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입니다. 군읍 면적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군읍 면적에 있다. 어느 형이 됩니까? 분리. 자, 시지역, 특별시관시 시지역에 고개를 드시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뭐가 되고? 분리, 도시적파. 시지역의 도시적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농지 뭐가 됩니까? 개인 소유 자격농지.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죠? 예, 그래서 도시적 내 농지는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하나에서 조율불가잖아요. 그래서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법에 열거된 것들만 분리상이 되는데 종, 농, 매, 사, 농, 종중 소유 농지. 그 다음에 또 농업법인 소유 농지, 또 그 다음에 매립간 척한 법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가 농가 보금으로 소유하는 농지. 그래서 종농, 매, 사, 농 얘네들만 뭐가 된다고요? 분리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무슨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뭐 출판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으면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목장이요.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이요. 있을 곳에 있느냐? 주면적이 이내냐. 그랬을 때 보시면 빨빨 또 읊어보세요. 목장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똑같은데 위치 면적 따라서 군읍 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용지 뭐가 됩니까? 분리.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규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도시적파. 똑같아요, 농지하고 위치는.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규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근데 앞동네 어디로 되어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간 목장용지 볼 곳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뭐가 됩니까?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용지 뭐가 됩니까? 종합.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목장이 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러분 집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곳에 있지 않은 목장 뭐가 된다? 종합합산. 또 임야는 원칙이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다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서 종합합산대상 토지라고 그랬죠. 다만 분리대상이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자, 법에 열거된 것들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그리고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공익목적 임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무슨 뭐 공원자연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라든가, 무슨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뭐가 된다? 예? 분리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중소유 임야와 함께. 그 다음에 또 0.57% 농지목장 임야 받고 0.2% 공장은 토지 문제 풀 때 뭘 봐요? 위치, 면적을 봅니다. 그래서 공장 빨빨 또 읊어봅니다. 군은 면적이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공장이 군은 면적이고 기준 면적 이내면 일살 곳에 있고 깡촌이니까 군은 면적,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해. 그 다음에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아이고 또 별표시 해놓고 기억하라고 했더니 또 틀렸구만. 자, 그래서 요거 별도 합산된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공장 앞동네 어디로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로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공장 용지와 함께 저율불가사할 상당한 유관 토지들 법령에 우리 기본소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충 찍었어.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0.2% 저율불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눈을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또 007방에서 4%는 고일분리,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고요. 별도 합산상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이면 별도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인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은 몇 배다? 3배고요. 3배. 그래서 상가가 있는데 이런 거 했잖아요. 사례. 상가가 있는데 상가 건축 상업지역이 있고 상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상업지역이니까 3배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다. 그럼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바닥 면적 200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 3배에서 2, 3은 6,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이고 기준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자,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전체 1000에서 기준면적 600을 뺀 나머지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례를 아예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2주 됐으니까 다 까먹었지 뭐 또.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올해 꼭 2010년 개정세법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또 철거 멸실된 주택의 부속 토지 있잖아요. 요거 자, 철거 멸실부터 6개월 이내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상 토지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철거 멸실됐어요. 건축물 내 주택이. 그럼 없어졌으니까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상 토지로 과세할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뭘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상 토지로. 그래서 이거 주의합니다. 2010년 개정세법.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또는 부속 토지 또는 철거 멸실된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상 토지로. 그 다음에 자, 또요, 여러분들. 별도 합산상 토지로 의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지하는 토지들 엄청 많이 있었는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지 떠올려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죠? 자동차 운전학원. 공지상태잖아요. 그 주행연습장, 코스연습장 이런 거. 운수회사의 차고지, 공지상태죠? 그 다음에 뭐 유통단지 내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용 토지, 그 다음에 건설기의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건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다 공지 상태잖아요. 자, 그렇지만 일정 면적까지 뭐로? 사업용 토지로 와서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와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하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 종합합산상 토지는 이렇게 분리나 별도에 속한 나머지 토지가 다 종합합산이었고 지금 복습 쭉 했습니다. 종합합산 되는 것들. 그리고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인 게 있죠.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들 종합합산이고 그죠?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재산세가 비과세, 고개를 드시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상가 토지인데 상가 토지면 별도 합산이고 그럼 다른 토지와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내 토지를 합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되는데 합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본다로 바꿔서 나왔었고 또 신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고유 토지가 있을 때 신탁 토지 그리고 수탁자 고유 토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토지형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원래 합산과세하는데 신탁 토지와 수탁자 고유 토지는 서로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에 있다 해도 합산한다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토지도 위탁하고 A 다시 상가토지도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합니다.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61페이지 03번 테마입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세법 비교도에 세법 특강은 보니까 이 뭐죠 스티커 붙여 있는 거 이렇게 신청한 사람 스티커 붙여 있는 거 보니까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치열하게 그러더니 세법은 그냥 아무 자리나 앉아서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 비교도의 특강집은 보셨나요 여러분들? 안 봤어요 아직 특강집? 어떤 건지? 예.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강집 아이고 갖고 왔어야 이게 넘기면서 이렇게 위로 넘기면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공부 이제 그 요것은 공부를 우리가 지금 이론을 일단 한두 번 다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헷갈린 내용들 비교해서 이렇게 쭉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이제 할 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꼭 들으셔야 여러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 아셨죠? 일요일 날 혼자서 집에서 공부 다른 거 해본다고 해봤자 많이 공부하지도 못하고 2차 과목 같은 거 시간 있을 때 미리 지금 이때 자 2차 과목을 특강 같은 걸 들어서 미리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1차 과목을 계속 막판까지도 시간을 2차가 돼 있으니까 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마지막까지도 1차 공부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요일날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기 오셔가지고 헷갈리는 내용들 비교해서 쫙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고 그 비교도의 특강집은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면서 헷갈릴 때마다 그걸 찾아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그냥 작년에도 비교도의 특강집만 보고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제 헷갈리는 내용들 비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그것만 보고서 합격하시는 분들 좋은 점수 맞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요 요약집 내용을 새롭게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약집은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계속 갖고 오셔야 되고요. 앞으로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세법은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은 요약집하고 비교도의 특강집은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시험장 갈 때까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은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 과정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봐야죠.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쭉 문제를 이렇게 다 미리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죠. 유일하게 문제풀이만 전국 모든 학원이 진도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시는데 그냥 오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면은 생각 좀 해보려고, 이게 뭔가 생각 좀 해보려는데 지나가고 그리고 문제를 또 다 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부 이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풀어드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미리 풀어갖고 오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갖고 오셔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으시면 뭐 그래도 좋은데 대개는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 그래서 금방 바보 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실 때 하여튼 이거는 명심하시오. 실력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풀이는 이론 배운 것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인지를 그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익히는 과정이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실력 테스트하는 시간은 동영모의고사하고 전국모의고사를 통해서 9월달 되면 동영모의고사 오자마자 바로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들 50분씩 시험 보고서 저희가 해설 강의해드리고 그때 부족한 부분 구멍 메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실력 테스트는 그때 하는 거고 동영모의고사 때 또 전국모의고사를 하는 거고 문제풀이 과정은 실력 테스트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올 수 있냐면 시간 없는 분들은요. 특히 공유세법, 중개사법 같은 이런 과목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 읽고요. 다른 과목 똑같아요. 근데 문제 읽고 바로 답을 봐요. 문제 읽고 바로 답을 보면 뭐 틀린 거 되는데 3번이 정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바로 3번 질문을 보고서 뭐가 틀렸는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바로 해설을 봐요. 그래서 어떤 게 틀렸는지 거기다가 체크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봤더니 이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에다가 번호에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고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옳은 거 다 문제 읽었더니 옳은 거 올라라 문제예요. 답을 봤더니 5번이 옳아요. 그래서 5번 딱 봤더니 이게 옳구나. 나머지 틀린 것도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렸는지 그 해설 바로바로 보면서 안 보고 할 수 있지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해설 보면서 뭐가 틀렸는지를 적어갖고 오세요. 그러면 공부가 되나요? 그런데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해도 문제에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게 잘못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래서 한번 예습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뭐 한 번 더 잘 체크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 바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문제 한두 번을 여러분이 스스로 예습하는 거고, 그러면 예습도 2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빨리빨리 해서. 예습을 2번 할 수 있고, 2번 주요 내용을, 법령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한데 2번 볼 수 있고, 또 해설 강의 들으면서 또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또 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한 2-3번을 최소한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뭐 문제 안 풀리는 문제를 낑낑 매면서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체크만 해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손으로 적으면서 왜 틀렸는지 다 체크하고 해설 보면서.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복습을. 한두 시간이면 금방 공유세법, 중개사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 놓고 또 한번 대충 헷갈리는 것들 한번 문제들 한번 다시 2번 복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던져놓고 남는 시간은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같은 거 공부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해오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61페이지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03번 테마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있잖아요. 오늘 수업이 좀 늦었네. 1동의 건물 1개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됩니다.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산세로 과세하고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건물은 건축물 분산세로 토지는 토지 분산세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한데 1동 건물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 X, X입니다. 주거분만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할 때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했느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왜 안 따라요? 이거 했잖아요.
부등호 주택이 아이고 다시 한번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근데 재산세에서 일동 건물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보다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예? 전부 주택이 아니라. 가로 안에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하고요. 2번 일구의 건물이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자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구 건물 나왔다 항상 50%를 기억하고 일동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이고 서로 뒤바꾸죠.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개명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50% 항상 자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3번 주택 부속 토지 범위요.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10배까지는 주택 분산세로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별장이나 고급 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취득세에서도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했습니다. 04번 다가구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03번 겸용주택은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04번 다가구 주택법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옳은 곡을 하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요. 근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으로 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에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바꾼다는 뭐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요. 양도소득세 같으면 다가구주택은 양도세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면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독주택.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1주택 양도로 보고 본인 자 그래서 1주택 양도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왜 나는 뭐 관여 관심 없다 이런 아니 저긴데 자 하여튼 됐고 하여튼 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다가구주택 양도세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어요. 단독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이하 주택 임대속 비과세에서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구분 등기되어 있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만 다가구주택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자 하나의 주택 자 그 월세 받고 그럴 때 하나의 주택수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게 되면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도 그렇고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하고 부동산 국세에서하고 차이가 나죠? 소득세에서하고 비교하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62페이지 05번에 납세무자는 별표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3개 하시고 62페이지 별표시 3개 하시고 봅니다. 거의 뭐 시험에 뭐 최근에 계속 몇 년간 뭐 계속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납기계실 현재 이름 틀려요. 아니고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기준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물을 지죠.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현실상 등기등록과 무관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뭐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기계실 현재 땡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또는 공구상 소유자를 원칙인 납세무자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예외를 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얘기냐? 기초 이론부터 맨날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있는데 자,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랬을 때 매매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이상하게 나 혼자만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예? 그럴까요? 이상하게 아까도 땀이 나네. 자. 자. 그래, 이상하게, 오늘, 아니, 여러분들은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 더워요? 이게 항상 불공평하지. 어느 쪽은 춥고 어느 쪽은 덥고 그런데. 아니, 난 나만 이상하게 오늘 더운 것 같아. 아침에, 여기 지하철 막 내려가지고, 가볍게 딱 나왔더니, 여기서 딱 나왔더니, 비가 오길래 여기 잠깐 뛰었거든. 잠깐. 그리고서 계단 딱 올라왔더니 땀이 나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랬나 오늘. 자, 아직까지 그렇진 않겠지 내가. 자, 그거 좀 됐다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데요.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고, 자, 매수인 을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고.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당연도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 소유자는 갑이고, 그죠?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당연도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면 원칙은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자,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따가 나오지만, 자, 그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자,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 이내니까 6월 10일까지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 첨부해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신고를 했다는 전제하에서요. 사실은 이런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이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6월 현재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원칙으로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 신고를 안 하면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자가 되느냐?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자?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 X예요. X입니다.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물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다. 실제는 개인재산인데 이게 종중재산입니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중소유물 신고 안 하면 이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종중재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고. 단 근데 종중소유물 등기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종중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사용자가 되는 경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요. 자, 화살표를 보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법령에는 규정이 없지만 예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공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요. 소유권을 놓고 서로 어떤 사람들이 다투고 있어요. 자,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또 공부상의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 사용자를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요. 사용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렇다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공부상 소유자. 그렇다잖아요.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 자, 이거 현재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사용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에요.
3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어야지. 자, 거래를 했어야지. 그냥 법인과 그러면 법인이 납세무자가 돼요. 이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냥 매매계약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루 전까지는 국가 등이 소유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하냐?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매수계약자를. 자, 그 다음에 니은번도 최근에 계속 한 2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저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선승을 받아 주상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똑같아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수탁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1번 기억번. 자, 기억번. 자, 4번 수탁자가 납세무자 되는 것에서 기억번 보면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재작년에 이거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바뀌고 그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전국에 나오면 학원 다닌 강의 들은 수강생은 다 맞출 거라고 했는데 다 맞췄고 사람들 대부분 다 맞췄겠지만 하여튼 위탁자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입니다. 근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보고요. 니은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지.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신탁법에 의해서 요 신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갑과 을은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A 토지하고, 자,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말씀드렸는데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자, 또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 구분이 되고요. 병은 또 원래 병 소유에 근데 C 토지가 있습니다. 병은 소유에 C 토지가 있어요. 원래 고유 토지입니다. 병 소유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신탁하게 되면 A-B 토지는 다 수탁자 병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이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자로 예전에 돼 있었는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얘 믿고 맡긴 것뿐이니까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니까 위탁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사람들이 갑이요 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신탁해놓고 자기는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다고 나 배째라로 나가요. 세금 안 내고. 그럴 때 이렇게 잔머리 굴린 것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수탁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수탁자가 알아서 어떻든가 위탁자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돈 안 주면 얘가 그냥 이 부동산 지멋대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무자로 바뀌었다는 거, 신탁재산. 근데 여기서 지금 본 건 어떤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인데 그러면 자, 세금을 체납한 신탁재산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B 토지나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세금을 여기 잘 보세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A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작년에 수탁자로 납세무자 바뀌면서 같이 신설된 규정인데 자, 어떻게 나왔냐?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은 세법은 단순한 미식 문제도 나오지만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잖아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있네?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요 A 다시 토지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상속이익이 센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자,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사실상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인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망 신고가 되니까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럼 사망한 분이 남겨놓고 하신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누구한테 물을 거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상속 누가 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하는데,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연장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2순위는 기본서 공부할 때는 공부했었어요. 2순위는 누구라고요? 연장자. 그래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은 자녀들은 다 상속지분이 1이라고 그랬죠?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1이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고. 그러면 자, 상속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셨고 그 남겨오신 재산 상속순위를, 그분의 상속순위를 보니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누구한테 부과하겠습니까? 예? 자, 그 배우자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겠죠? 그 사람한테 재산세 부과하고. 근데 만약에 자녀들만 있다? 배우자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인 이상일 때 배우자가 2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인 이상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는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X입니다. 상속인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상속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속등기도 안 되고 상속등기가 되면 상속인이고,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가 누구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라고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6번 지분권자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공동수의 줄임말이죠. 자, 공유자들 지분이 있겠고, 공유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여러분, 공유재산, 자, 갑이 60%, 을이 40%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예요.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은 50% 지분, 을은 나머지 50%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자 중에 지분이 큰 자가 아니라 지분권자 각자고. 또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네? 요거 그 다음에 보시고 6, 7번 상업시행자가 되는 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상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 상업시행자.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 자, 채비지 보류지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누구다? 예?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자, 요까지는 법령 내용이었고 8번은 이제 8번은 얘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웃고 그래? 조용히 명상을 하시면서 계셔가지고 힘내시고. 자, 보겠습니다. 과세기준에 양도 양수가 있다 그러면,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자, 원래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기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6월 1일째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이니까 매수인 납세무자.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자, 확실하게 이제 6월 1일째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무상 소유자죠. 그래서 매도인 갑입니다.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5월 31일 날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이행이 됐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었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5월 30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엔 매도인 납세무자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니지. 5월 30일 날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했으면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완벽하게 사실상이도 공부상이도 누가 소유해요?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 납세무자인데 작년에 매도인이라고 바꿔서 나왔었고, 작년에. 이거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작년 문제는 제가 항상 작년 문제는 특히 느끼는 게 평상시에 수업을 꾸준히 잘 들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어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런 거였고 지금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규 내용인데 잔금을 치렀는데 자 잔금을 치렀는데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 양수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는 양수인을 납세 문제로 합니다. 예? 아, 뭘 그냥 그런가 보 양수인이라고 하니까 양수인이다 이렇게 알면 되지 왜 또 이런 표정을 자, 봅니다. 62페이지 맨 마지막 보니까 별표시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편액 비율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편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하면서라고 봅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주택은 자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항상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항상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과세하죠. 그래서 자 보시면 주택이요. 건축물 소유자는 갑이고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일 때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 계산했어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 무자가 될 것이냐는 건데 건물과 토지의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편액 비율이 예를 들어서 시가편액을 산정했더니 그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에 나온 세액의 60%는 주택의 토지 소유자 을이 자 나머지 40%는 건물 주택의 소유자 갑이 납세 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랍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바꾸겠죠? 아니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봅니다. 됐고요. 63페이지 06번 테마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한데 06번 별표 세개합니다. 별표 세개 하시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죠. 예, 재산가액인데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걸 과표를 결정하느냐. 그러면 누가 과표를 결정하느냐. 자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누가 과표 결정해? 지자체장이. 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하냐? 시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한다고 했어요? 시가표액으로. 자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법인 소유 재산도 개인 소유 재산과 똑같이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해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요. 자, 그 다음에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과세 표준 결정할 때 과세 기준을 6월 1년제 시가 표준액을 바로 과세 표준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에 필요한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에 주택이다 그러면 이게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단독주택이든 어떤 주택이든 공정시장가의 비율 대통령령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성하는 이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곱하고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죠. 어떤 토지의 시가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개별 공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개별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는 개별 공시가에다가 1억이 바로 과세표된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다가 뭐 공정시가표로 알고 토지인가 몇 프로? 70%, 토지 건축물 70% 곱한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보세요. 어떤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 표준액인 개별 주택 가격이나 단독주택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가격이죠. 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1억입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단독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과세 기준현재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또는 이거 틀리고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1억일 때 거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요. 이걸 70%로 주택의 공정시장가 비율을 70%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시가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을 곱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과세현재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 비율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해요. 자, 과세표준 중요지문 박스 내용을 봅니다. 선박 항공기 경우는 공정시장 곱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또는 국가자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이요.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뭘 곱하고?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거고 항상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요까지 맞아요.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 다 이러면 틀단 말이지. 이 개별주택 가격에다 반드시 뭘 곱해야 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지. 안 곱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봅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60% 곱했잖아요. 주택이니까. 어떤 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어느 주택이든 60% 곱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거 들으려나? 이거 동강 들으면 안 되는데. 작년에 어느 학원에서 있죠? 어느 학원인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얘기할 뻔했네. 어느 학원에서 있죠? 아니, 그 수강생이 들은 건 아니고, 그 수강생은 이제 다른 누가 이제 들어가지고 알려줄까봐. 자, 뭐냐면 작년에 내가 어떤 한 학원에 가는 데 있죠? 아침에 딱 가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이 나한테 오더니 교수님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부 수강생이. 그래서 왜 틀렸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재산세에서 반드시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그랬더니 요 지문이요. 이게 기출지문인데 자, 전국 모의고사에서 요 지문에 나왔나 봐요. 누가 냈나 봐요. 기출지문인데 그냥 기출지문을 이제 그대로 실었나 봐요.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을 한다. 이거 맞는 지문으로 답에 돼 있는데 해설에 돼 있는데 이거 난 틀렸다고 봤는데 이거 교수님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렸는데? 그랬더니 교수님 반드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싫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수강생이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면 난 당연히 이해해요. 근데 이 수강생이 3년간 공부한 수강생이었는데 3년째 공부하는 수강생인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아침부터 욕 직사게 먹고 나한테 직사게 먹고 내가 그냥 뭐라고 하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처음 공부하는 수강생이 모르는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제가 3년이나 공부한 수강생이 이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하루 그냥 분통이 터져서 내가 한 5분 정도는 막 엄청 부사리를 줬거든요. 그리고서 그런데 막 이제 하면서 갖고 갔는데 다행히 있잖아요. 합격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역시 공부를 한 3년 하니까 그냥 웃다튼 간에 되는구나. 나 이렇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00분의 60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지. 그럼 꼭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꼭 있어야 되냐고. 자, 그래서 나 진짜 이게 기출지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07번 테마 세율은 별표시 3개 하시고요.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뛰는 애도 있지만 거의 매년 나와요. 특히 세율 같은 거 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산세 종합문제 속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게 나왔었고 또 나왔었는데 세율에 관한 것도 역시 거의 매년 또 언급이 되고 중요합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쉬었다가 세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